안녕하십니까. 하루의 경제 주식 마무리 경주마입니다. 우리 시장 다행히 오늘 하루 만에 툭툭 털고 잘 일어났습니다. 지금 막판에 다소 꺾인 게 좀 아쉽긴 한데 그래도 우리 시장 체력 제법 좀 단단해졌다 이런 생각이 드는 날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설레게 할 이 다양한 종목과 섹터들 한번 저희 경주마와 함께 알아가 보시죠. 두 분의 대표 경주마 기수분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지금 시장에서 무엇을 봐야 하는가? 이 경주마 시그널 순서부터 오늘은 먼저 좀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두 분이 지금 주목하고 계신 분야는 이 반도체와 IT 업종 이렇게 두 분야인데 우리 이영수 대표님, 네. IT의 신이라고 별명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뭐 책도 관련해서 좀 쓰시고 네네. 이 분야에 이렇게 진심이신 네. 이유가 있으세요? 그냥 오래 하다 보니까 네. 좀 나름 그래도 지식이 쌓여서 요거 가지고 먹고 사는 것 같습니다. 이 분야만 지금 몇 년째 하시고 계신데요? 지금 17년째 분석하고 있고요. 17년째요? 네, 기자로 분석한 거는 한 10년. 네, 어. 여의도 이제 투자업계에 와서 이제 7년 정도. 되게 오래 하긴 했네요. 네, 또 기자 선배셨군요. 그리고 우리 이창환 부장님, 네. 증권계 우리 법무부 장관 이창환 부장님도 잘 나와주셨습니다. 예, 영광입니다. 네, 오늘 코스피가 잘 나가다가 막판에 조금 후반부에 조금 처지는 느낌이던데 왜 그런 거예요? 오늘 뭐 1시 정도 기점으로 해서 원달러 환율이 이제 1,320원이 돌파가 되다 보니까 지수가 오늘 좀 밀렸고요. 네, 이제 다시 이제 막판에 이제 오늘 이제 MSCI 리밸런싱이 있던 날이 있었는데 외국인들이 선물 매서 들어오면서 끝에는 지수 낙폭의 3분의 2는 들어 올렸습니다. 마지막에 또 들어 올렸어요. 네.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는 보니까 어느덧 지금 800선 가까이 지금 도달해 있더라고요. 지금 살펴봤더니 800선 넘어가면 작년 8월 이후에 한 반년 만에 800선 돌파하는 것 같던데 왜 이렇게 요즘에 좋은 겁니까? 오늘도 많이 올랐던데. 네, 코스닥이 이제 241선 돌파 흐름이 나왔고요. 네. 오늘은 이제 시가총액 2위 종목의 LNF가 이제 테슬라 이제 수주 그 3조 8천억짜리가 나오면서 네. 이제 그 시장을 좀 이끌었고 지금 에코프로 또 비롯해서 지금 시가총액 상위 종목의 2차 전지가 대거 포진하고 있는데 지금 2차 전지가 워낙 좀 초강세 흐름이 있고 특히 이제 양극재 종목들과 폐배터리가 그렇죠. 네. 그래서 시장 섹터 시장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 있는 코스닥이 훨씬 강하고요. 오늘은 그 외에도 뭐 엔터라든가 반도체 이런 코스닥을 구성하고 있는 종목들이 강세 있기 때문에 현재는 이제 그 코스피보다 지수보다는 종목 장세이기 때문에 코스닥이 좀 더 강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하루 종일 이 종목이 아주 뜨거웠던 모양입니다. LNF죠. 테슬라의 양극재 납품한다. 이 소식 들려왔어요, 오늘. 네. 일단 테슬라 이제 기가팩토리 네. 4680 배터리에 이제 양극재를 직납하는 걸로 파기되고 있고요. 일단 이제 뭐 다른 회사들이 발표하는 어떤 수주 규모에 비해서 좀 작아 보일 수도 있어요. 뭐 포스코 케미칼이나 이런 네. 수십조 단위의 어떤 공급 계약보다는 작은데 이 이유는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는 2년마다 이렇게 이제 계약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은 이제 뭐 규모가 좀 작아 보일 수 있는데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계속해서 또 납품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기존에 이제 일본에서 납품하는 어떤 양극재 같은 경우는 하이니켈 쪽에서 좀 대응이 안 되는 그런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LNF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좀 좋은 위치를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3조 8천억 원이 초대형 계약이 아니라 좀 미미한 계약이었군요. 그렇죠. 요즘 뭐 배터리 쪽은 워낙 또 장기 공급 계약이 많고 네. 워낙 또 규모도 크니까요. 네. 그래서 그런지 약간 좀 뒷심은 좀 빠지는 느낌이더라고요, LNF. 뭐 시장에서는 원래 6조 정도 기대를 했었고요. 네. 그게 이제 3조 8천억이니까 시장에 이제 기대보다는 좀 덜 나왔지만은 어쨌든 그 국내에서 그 이제 그 90% 이상의 이제 니켈을 함유한 양극재를 만드는 회사는 국내밖에 없거든요. 국내 이제 4사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테슬라 외에도 지금 그 파나소닉에도 이제 납품 가능성이 지금 점쳐지고 있고 네. 오늘도 그런 관련 리포트가 나왔고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2년 단위이기 때문에 아마 계속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고 LNF 같은 경우가 이제 에코프로비엠이라든가 포스코 케미칼에 비해서 밸류에이션 낮았던 이유가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의 고객사가 국한되어 있었다는 것인데 그걸 좀 넘어섰다는 거고요. 아마 파나소닉까지 이제 수주가 터지게 되면은 이제 밸류에이션 상향이 좀 이루어질 것으로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좀 긍정적으로 전망을 해주셨는데 이영수 대표님도 앞으로 LNF 좀 더 갈 수 있다 이렇게 보세요? 네, 뭐 충분히 더 갈 수 있는데 다만 이제 단기적으로 최근에 양극재 관련 업체들이 좀 급하게 올랐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단은 저는 테슬라 배터리 데이 때는 요게 또 뭐 더 좋은 이야기들이 나올 수도 있지만 또 이게 한번 또
또 매매에서는 좀 조심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이죠, 내일 새벽에 네네, 맞습니다. 나오는 테슬라 배터리 데이. 네네. 여기서 지금 뭐 반값 테슬라 나올 네네. 수 있다 이런 거론이 되던데 네네. 내일 우리 시장은 쉬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면 이 테슬라 데이가 우리 시장이 쉰다는 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글쎄요. 뭐 네. 제가 말씀드리면은 사실은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지금 2차 전지 투자하신 분들은 네. 이번 테슬라 데이 때는 신경 쓰지 않고요. 그래요? 가장 핵심인 거는 그 3월 14일에 발표된 그 이후에 그 CRMA 법안 이걸 지금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뭐 테슬라 데이에 뭐 영향이 뭐 일부 있을 수는 있어도 여기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거라 좀 보고 있고요. 중요한 거는 이제 그 3월 셋째 주에 있는 3월 14일에 그 이후에 CRA 법안에 이제 뭐 폐배터리 법안이라든가 그 광물에 관한 법안들이 발효가 될 때 아마 그때가 좀 재료 노출 가능성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2차 전지 투자하신 분들 특히 이제 지금은 양극재 쪽으로 쏠려 있거든요. 네. 양극재랑 폐배터리 여기 쪽은 그 전에 좀 조심해야 된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3월에도 2차 전지 훈풍이 오늘 이 LNF를 기점으로 계속 갈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영석 대표님. 네, 일단 작년에 그 2차 전지주를 가장 화놓게 한 요인들이 이제 네. 미국의 IRA 법안이었잖아요. 이제 유럽에서 또 얼마나 강하게 나올지 알 수 없지만 일단은 정책 모멘텀이 아직까지 살아있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 수준까지 미국의 IRA 수준으로 나올 수 있을지 아니면 또 유럽은 또 이렇게 중지가 잘 안 모아지는 측면들이 있거든요. 네. 각국의 이해관계들이 첨예하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 수준으로 나올지 그게 정책적 모멘텀으로 작용할지가 관건일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좀 본격적인 얘기를 한번 해보죠. 반도체와 IT 섹터 얘기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부장님, 지금 반도체 혹한기 속에서 차량용 반도체에 주목하자 이런 얘기를 들고 오셨습니다. 네, 그 반도체 뭐 종목들 좀 원이 조금 팍팍 나고 있는데 네. 그 차량용 반도체 시장은 급성장이 진행되고 관련된 종목들은 실적이 굉장히 서프라이즈가 나고 있고 또 주가도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네.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또 미국이라든가 이제 뭐 다른 유럽의 그 차량용 반도체 관련 기업들은 실적 발표가 정말 서프라이즈가 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관련된 종목들을 봐야 되겠고 삼성전자 쪽에서도 차량용 반도체를 차세대 먹거리를 지목을 해서 거기에 지금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좀 최근에 우리나라도 우리 네. 시장도 관련된 종목들이 주가 움직이고 있어서 좀 우리가 알아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지금 뭐 급성장은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차량용 반도체는 반도체 회사 입장에서는 별로 그렇게 도움이 안 된다 이런 입장도 있던데요. 뭐 다품종 소량 생산이라서 그런 거 아니냐? 뭐 예전에는 그랬죠. 예전에는 네. 그랬고 그러다 보니까 돈이 안 되고 전체 반도체 시장의 캐파의 뭐 10%도 안 되다 보니까 돈이 안 됐었는데 네. 이게 이제 전기차 시대를 맞고 또 이제 자율주행 시대를 맞다 보니까 그 고성능의 그 차량용 반도체가 많이 필요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차량용 반도체를 만드는 기업들이 많지가 않고 또 일부 뭐 텍스트 인스트루먼트라든가 뭐 NXP 아니면 뭐 인피니온, 뭐 리넨시스 이 정도로 좀 국한되어 있다 보니까 지금 그 기업들이 실적들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고요.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시대가 바뀐 거죠. 그 전기차 자율주행 시대 오면서 고성능 반도체가 많이 필요해지면서 돈이 되는 그런 반도체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차량용 반도체가 주로 이 ADAS 차량 운전자, 뭐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이쪽에서 수요가 좀 많이 늘었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예. 우리 IT의 신이시니까 ADAS인가요? 네네. 이렇게 읽는 거 맞나요? 네, ADAS? 맞습니다. 뭐 아다스라고 하기도 하고요, 에이다스라고 하기도 하는데 네. 이게 이제 차량 그 자율주행차 레벨이 있습니다. 이제 그 미국에서 교통안전국에서 정한 건데요. 레벨 0부터 레벨 5까지가 있거든요. 네. 레벨 0는 그냥 깡통차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레벨 5는 완전 로봇 택시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지금 에이다스 같은 경우는 레벨 2 수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컴퓨팅 파워가 필요하거든요. 우리 금융위기 때도 반도체 실물 위기 때문에 반도체 쪽에 뭔가 문제가 있었을 텐데 그때는 뭐 차량 반도체 없어서 차 못 만들었다는 이야기 못 들어보셨잖아요. 네. 네, 그런데 지금은 그게 원가 1, 2%의 수준에 불과한 이 반도체가 없어서 차를 못 만드는 상황이 됐고요. 조만간 2025년이 되면 레벨 3가 나옵니다. 레벨 3 자율주행차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과거 피처폰에서 스마트폰으로 바뀌는 것만큼 이 자동차 자율주행차 성능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네. 그래서 이 반도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지대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ADAS 말고도 또 차량용 반도체가 들어가는 데가 많이 있을까요? 어때요?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차량용 반도체가 네. MCU라는 겁니다. 마이크로 컨트롤러 유닛이라는 걸로 해서 분산형으로 쓰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뭐 한 200개 정도가 들어가는데 그게 ECU라고 전자 제어 장치. 우리 뭐 이렇게 유리를 내리거나 네. 아니 뭐 라디오를 작동하거나 이런 식으로 ECU들이 다 있는데 그 ECU 모듈을 제어하는 게 MCU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레벨 3가 되면 이게 테슬라처럼 굉장히 고성능 칩,
그 AP라고 하죠.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라는 고성능 칩들이 이렇게 중앙 집중형으로 우리 스마트폰처럼 이렇게 이제 컨트롤하는 구조로 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선단 공정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 거죠. 삼성 파운드리에서 왜 향후 우리가 차세대 먹거리로 차량 반도체를 보고 이게 나중에는 자사 매출의 50% 이상까지 타깃으로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지금은 모바일 AP가 어떤 첨단 선단 공정 파운드리의 대부분의 수요잖아요. 네. 애플이나 뭐 퀄컴이나 이런 쪽인데 앞으로는 테슬라 AP 같은 그리고 이제 뭐 어떤 다른 회사들 자율주행차 AP 두뇌 역할을 하는 칩들이 네. 이제 파운드리를 굉장히 많이 채울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제대로 이해한 건지 모르겠는데, 네네. 그러니까 자율주행 분야에서 네. 차량용 반도체가 쓰이고, 네네. 그 다음에 뭐 창문을 연다든지 뭐 네네. 이런 다양한 그 차 안의 것들을 조정하는 그 장치, 네네. 거기에도 또 차량용 반도체가 많이 들어갈 거다 이 얘기인 거죠. 지금 쓰는 구조는 그냥 이제 굉장히 성능이 떨어지는 반도체를 여러 개를 박아서 네. 분산형으로 작동을 하는 거고요. 나중에는 이제 굉장히 고성능 반도체가 중앙 집중식으로 네, 이제 두뇌 역할을 하는 칩들이 이제 제어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차량용 반도체 부분이 사실 네네. 반도체 시장이 지금 굉장히 어렵다는데 네네. 구원투수가 될 정도로 이게 성장성이 좀 높은 분야예요. 그렇죠. 그래요? 말씀. 네. 차량용 반도체 시장이 이제 뭐 시장에 이제 나온 조사에 의하면은 뭐 2018년도까지 연간 뭐 13.4% 성장이 전망이 된다고 좀 조사가 좀 나왔고요. 네. 실제로 자동차 시장 자체는 성장률이 뭐 3%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데 차량용 반도체 시장은 그렇게 지금 그 이상 퍼포먼스가 나온다는 것이고 국내 같은 경우도 지금 차량용 반도체 매출이 작년에 한 3배 정도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그 워낙 이제 그 성장이 빠르다 보니까 뭐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지금 차량용 반도체 시장으로 지금 진출하는 사례들이 많고요. 관련된 그 좀 실적들도 좀 굉장히 빠르게 올라오고 있어서 올해는 이제 그 새로운 먹거리가 아마 삼성전자 쪽에서는 이쪽을 보고 있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도체라고 다 우리가 또 최고인 게 아니고 네. 이 분야가 또 차량용 반도체 분야는 독일을 비롯해서 유럽 쪽이 또 강하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던데 우리가 이거 수혜 보는 거 맞습니까? 그거 어쨌든 지금 그 시장이 파이가 커지기 때문에 네. 그 이제 이게 새로운 먹거리라는 거죠. 그 전에는 스마트폰이라든가 서버 이런 쪽에 메모리 반도체라든가 반도체 많이 들어갔다고 하면 새로운 이제 아키텍처인 이제 그 네. 전장 쪽에서 반도체가 많이 필요하고요. 실제로 이제 그 내연기관차에는 그 반도체가 한 200개 정도 들어가는 반면에 그 자율주행차 쪽에서는 뭐 한 2,000개 이상, 최소 2,000개 이상 더 들어가다 보니까 실제 차에 뭐 쓰이는 그 전자제품에는 다 반도체가 지금 들어간다고 그렇게 인식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독일 업체도 있고 뭐 스위스, 뭐 네덜란드 각종 이제 그 차량용 반도체 전문 기업들이 실적이 뭐 엄청납니다. 뭐 영업이익이 분기 단위로 막 1조씩 이상 찍고 이제 삼성전자도 2025년까지 차량용 반도체 시장 점유율 1위를 지금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 지금 그쪽 차량용 반도체 관련 종목들은 좀 최근에 좀 올라간 값도 있지만은 잘 봐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떤 업종이 좀 수혜를 볼 수 있을까요? 어떤 종목들 좀 추천해 그건 이제 주시면 뭐 디자인 하우스 같은 그 설계하는 쪽도 있고 네. 거기에 이제 어떤 들어가는 기판이라든가 부품을 만드는 회사들도 있고요. 그리고 관련된 차량용 반도체를 직접 생산하는 기업들도 있고 같이 참여하는 기업들도 있다고 보이고요. 네. 뭐 실질적인 수혜 자체는 이제 삼성전자기 때문에 요게 따라서 이제 그 메모리 업황 자체가 좀 달라질 수 있는 그런 기회의 요소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차량용 반도체에 대한 전망 들어봤고 이영수 대표님 가져오신 주제가 또 있습니다. 빅테크 경쟁이 치열할수록 수혜를 보는 기업이 있다. 이런 주제를 준비해 오셨네요. 네네. 일단 향후 이제 10년, 20년 동안은 AI라는 이슈를 절대 놓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과거 몇 년 전에 이제 손정희 회장이 우리나라 와서 이제 AI 이야기했잖아요. 네. 그게 진짜 그 점화되듯이 불이 붙은 것 같아요. 챗GPT라는 게 불과 이제 작년 말만 해도 제대로 아는 사람들이 없었는데 예. 이게 굉장히 핫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챗GPT로 인해서 이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오픈 AI에다가 100억 달러를 투자하면서 이 이제 투자 붐을 일으켰고 지금 메타도 이 그 엔비디아 기반으로 이제 AI 플랫폼을 구축하기로 했고 구글도 그동안 팔짱 끼고 쳐다보다가 지금 빨리 바드라는 서비스를 내놨거든요.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AI가 이제 계속 이제 확대될수록 시장 확대될수록 거기에 이제 어떤 컴퓨팅 파워를 제공해주는 서버 쪽 네. 그쪽이 굉장히 핫해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거기에서 가장 수혜를 보는 회사가 이제 엔비디아죠. 엔비디아가 이제 GPGPU라고 하죠. 제너럴 네. 퍼포즈 GPU라는 거를 이제 서버용으로 납품을 하는데 그게 AI 연산을 도와주는 거예요. 지금 챗GPT 같은 경우는 이게
GPT-3 기반으로 만드는 건데요. 3.5 기반으로 만들었는데 GPT-3는 한 1,750억 개의 파라미터, 네. 이제 우리 사람의 시냅스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요런 거를 그냥 쉽게 연산해주기 위해서 엔비디아 칩 1만 개가 필요합니다. 네. 그런데 조만간에 GPT-4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동안에 1, 2, 3 때 보면 한 12배씩 늘었어요. 점증하는 게. 12 그 배요? 파라미터가. 네. 그러면 이렇게 보면 GPT-4는 한 2조 개 정도를 본다 그러면 엔비디아 칩이 10만 개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 그러면 수혜를 보는 쪽이 국내에서 뭐가 있나 네. 봤더니 엔비디아 GPU, A100이나 H100 같은 고성능 AI 칩에는 SK 하이닉스의 하이밴드위스 메모리라는 네. 네, D램을 수직으로 쌓아서 이제 연결시킨 그 메모리가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거죠. 네. 그 그래서 부분이 네.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네. SK 하이닉스가 네네. 이 엔비디아의 GPU에 뭐 중요한 부품을 공급을 한다라고 하는데 네네. 그러면 삼성전자는 뭘 공급을 하느냐? AI 관련해서. 일단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하이밴드위스 메모리라는 기술에 대해서 좀 확신이 좀 덜 했어요. 네. 그래서 일단 SK 하이닉스는 오히려 또 적극적으로 이쪽 기술을 HBM 1, 2, 2E, 3 여기까지 네 번째 라인업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 좀 여기 대응을 좀 늦었고 엔비디아를 놓쳤죠. 그 결과. 그래서 엔비디아 꽁 대신 닭이라고 해서 잡은 게 AMD입니다. 그래서 AMD하고 프로세스 인 메모리라는 이제 그 HBM에다가 로직 반도체를 하나 넣은 거예요. 네. 그래서 기본적인 로 데이터를 어느 정도 가공해서 이제 GPU에다가 이제 보내주는 그런 것들을 같이 개발해서 이제 AI 어떤 서버 시장을 놓치지 않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AMD도 AI 관련해서 뭐가 좀 주력 제품 같은 게 있는 모양이죠? 준비는 하고 있는데 아직 이제 서버 쪽에 GPU를 위협할 만한 칩이 없습니다. 오히려 AMD보다는 이제 요즘에 NPU라고 하거든요. 뉴럴 프로세스 유닛이라고 해서 이제 구글의 TPU 같은 이 특화된 칩들 있잖아요. 자체 설계해서 쓰는 그런 반도체들이 오히려 더 각광을 받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 AI 반도체 수혜는 국내에서는 네. 삼성전자보다는 SK 하이닉스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네요. 네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뭐 최근에 HBM 때문에 이제 SK 하이닉스 주가가 좀 수혜를 본 부분도 있고 네. 여기에 또 그 HBM 그 가공 장비를 납품하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게 네. 이제 한미 반도체라는 회사가 여기 그 TSV TC 본딩이라는 그러니까 D램을 16층을 수직으로 적층을 해서 붙이는 거거든요. 네. 요거 붙이는 장비를 독점을 하고 있어서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네. 그래요. 네. 아니 근데 부장님, 근데 SK 하이닉스가 이렇게 AI 반도체 국내에서는 수혜 1등이다 이러는데 네. 주가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안 오른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지금은 이제 그 재고 이슈가 좀 있고요. 오늘 네. 이제 삼성전자 뭐 50조 재고 이슈가 좀 있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라든가 SK 하이닉스 주가가 좀 흐름이 좋지는 않고 그리고 이제 지수장은 아닙니다. 지금 환율이 1,320원을 뚫은 상황이기 때문에 네. 지수가 1,300원 이상대에는 코스피 지수가 쉽게 올라가기는 어렵고 올해 연초에 코스피 지수가 반등한 것만큼 지금 환율로 다 외국인들이 지금 손실이 난 상황이라서 네. 당분간은 이제 SK 하이닉스랑 삼성전자 이런 반도체 쪽은 좀 쉴 가능성이 있는데 다만 좀 기대하는 거는 이제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AI 그 챗 GPT 시대를 맞아서 한 4년 전과 유사한 사례가 이제 SK 하이닉스랑 삼성전자 특히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그 가상화폐 시장이 열리면서 주가 좀 올라간 것들이 네. 아마 챗 GPT 시대에 가게 되면은 이런 그 반도체 쪽도 본격적으로 이제 그 추세 상승의 시대가 올 건데 아직은 타이밍이 좀 더 기다려야 된다. 특히 이제 재고 부분이 소진이 좀 확인이 돼야 되기 때문에 좀 기다릴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까 방송 전에 부장님한테 잠깐 들었는데 네. SK 하이닉스 뭐 중국 공장 잠깐 얘기가 좀 새서 그렇긴 한데 중국 공장 쪽에 지금 상황이 뭐 안 좋다면서요? 그 얘기가 좀 방송에 하기 좀 그렇긴 한데 네. 뭐 제가 뭐 들은 바로는 이제 그 수주가 좀 잘 안 되고 있다는 얘기 좀 들었고요. 그 이제 본사에서 오더를 받아서 이제 그 주로 이제 OEM 정도 수준으로 지금 그렇게 지금 오더를 받고 있다라고 얘기가 들었고 인수 당시에 그 인텔 개발자들이 많이 퇴사를 한 상태라서 그래서 지금 사실상 뭐 껍데기만 인수한 게 아니냐 이런 좀 그런 뭐 얘기도 있는 상황인데 이거를 어떤 팩트로 말씀드리기 좀 네. 그렇고 그렇게 들은 그런 설이 있다 정도로 네. 그냥 부장님 피셜이다. 네. 그렇게 뭐 해서 안 될 얘기인 건 아니잖아요, 그죠? 네, 우리가? 근데 이제 제가 어떤 뭐 팩트로 막 하게 아니라 저도 전해 들은 얘기라 그거를 방송에서 이제 전해 들은 얘기를 어떤 팩트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랬죠. 우리 시청자분들도 딱 그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이 AI 전쟁, 마이크로소프트랑 구글하고 메타 이렇게 붙고 있는 건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이 AI 반도체 시장에서도 대접전이 벌어지겠다 이런 기대가 됩니다. 그런데 이 AI 반도체도 성장성이 있을까 싶은 게 앞서 우리 대표님 말씀해 주시기도 챗 GPT 4.0 버전에 뭐 2조 개 하면서 AI 반도체가 10만 개 정도. 10만 개 들어갈 네네. 거다.
10만 개가 네. 이게 충분히 수요가 되는 거예요. 반도체 업체 입장에서. 그렇죠. 당장에 보면 굉장히 작은 시장인데요. 네. 이게 성장세, 또 주식이라는 거는 성장률에 또 환호를 하잖아요. 네. 2차 전지도 사실은 그 시세가 세게 났던 부분들은 이게 뭐 실질적으로 숫자가 나오기 전에 주가가 상당 부분 땡겨 올렸던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기대감으로 지금 올린다고 봐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뭐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같은 큰 회사들이 주력 사업이 안 좋은 가운데 이런 신규 사업으로 뭐 주가를 끌어올리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고 뭐 환율 상황도 그런데 거기 안에서 여기서 노출도가 높은 회사들, 관련도가 높은 회사들은 충분히 주가가 많이 오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지수는 갇혀 있지만 개별주들은 시세가 날 수 있는 충분한 유동성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주목해서 보시면 네, 뭐 투자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니 그 초거대 AI라는 이 제품을 만들 수 있는 네네. 기업들이 사실 글로벌 기업들 몇 군데뿐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정도 거대한 기업들이 많지가 않다는 거는 AI 반도체 수요가 뭐 그만큼 계속 무궁무진하게 있어줄 거냐 이런 궁금증은 나긴 하는데 AI 반도체라는 게 이런 기업들만 만드는 게 아니에요. 다른 데서도 필요해요. 주로 사실상 뭐 지금은 수요가 거의 뭐 엔비디아가 거의 독점하고 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엔비디아가 지금 저점에서 100% 이상 올라왔고 네. 당분간은 어쩔 수 없습니다. 뭐 80% 이상, 뭐 AMD도 수요가 되겠지만은 엔비디아 독점 시대는 당분간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시장 성장성은 되게 높은데 독점이기 때문에 주가는 더 갈 수 있다고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고 그렇게 돼서 이제 시장의 탄생이 되고 관련된 그 산업이 육성되면은 또 수혜도 퍼지게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반도체 시장에 어떤 새로운 먹거리가 탄생했다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엔비디아 얘기하니까 마지막으로 요거만 좀 여쭙고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리벨리온인가요? 네네. 우리나라에도 지금 AI 반도체 기업들 뭐 한다고 하는데 네네. 어떻게 보면 이런 GPU, 엔비디아 GPU보다 이 AI 분야에서는 성능이 더 뛰어나다 이렇게 얘기를 네네. 하고 있단 말이죠. 네. 이런 기업들이 앞지를 가능성 이런 건 없는 거예요? 일단 이제 NPU라는 부분은 주문형 반도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엔비디아 하는 칩은 GPU, 제너럴 퍼포즈예요. 그렇기 때문에 범용 칩에 가까운 거고요. 근데 이제 지금 AI라는 게 네. 정확하게 어떻게 뭐 서비스라든지 뭐 플랫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립이 된 게 아니에요. 네. 아직까지는 굉장히 중구난방으로 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나면 그 서비스 모델이 명확해지면 그때부터 NPU가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거거든요. 지금은 그 누구도 이렇게 챗GPT가 뜰지 몰랐기 때문에 급한 상황이에요. 그러면 당장 갖다 써야 되는 상황에서는 엔비디아의 GPU가 가장 유효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그 칩 자체도 좋지만 쿠다라는 이 소프트웨어 생태계가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부분의 어떤 AI 뭐 관련된 연구하시는 분들은 다 쿠다 기반으로 연구를 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제공하는 그 생태계도 굉장히 파워풀하기 때문에 NPU가 뭔가 이 GPU를 위협하는 상황이 되려면 최소한 몇 년의 시간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장관님 혹시 하실 말씀 마지막으로 있으신가요? 네, 뭐 말씀을 또 워낙 다 말씀하셨고요. 네. 그러니까 이쪽은 그 결국에는 당장 이제 실용적인 거 그 원래 챗GPT에 대한 기대감이 없었는데 이번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하고 보니까 정말 이게 돈이 되네, 실적이 되나 이게 확인이 됐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제 좀 더 열광을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은 이제 그 당장 실질적으로 그 돈이 되는 쪽의 종목은 그냥 봐야 되는 거고 기대감 쪽으로 가는 것들도 지금 움직이고 있으니까 트레이딩을 할 수 있지만은 결국에는 그게 이제 실적으로 눈이 확인되는 시점은 분명히 올 거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와 IT 업종 유망 투자처들 잘 들어봤습니다. 두 분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바로 두 번째 코너 이어서 진행합니다. 시청자 여론조사 폴 시간입니다.
제야의 고수이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투자 의견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역시 오늘은 이 경주마 대표 미남 두 분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 코너가 원래 1번 코너였는데 2번으로 밀렸거든요. 네. 두 분이 오늘 둘 다 늦으셔가지고 네. 또 한 분은 또 따릉이를 타고 오셨어요. 네, 네. 급하게 오시느라. 네, 따릉따릉. 네. 테이버님 지난 시간에 나오신 뒤에 네. 굉장히 속도도 빠르신데 굉장히 명료했다 이런 시청자 반응이 좀 있더라고요. 아, 예,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굉장히 좀 심지어 좀 외모도 출중하다. 네. 설명왕. 예, 설명한 테이버. 네. 안경은 알이 없다는 거 그죠? 네, 알이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하석진님도 반갑고요. 아유. 네. 제가 오늘 따져봤더니 이 코스피가 2,400선 위로 올라온 게 지금 한 달하고도 한 이틀째 오늘 맞는 것 같던데 물가가 다시 올랐는데도 시장이 이렇게 지금 버텼다. 이거는 어느 정도 좀 바닥을 다졌다는 느낌인 것 같기도 해요. 어떻게들 평가를 하시는지 궁금한데. 일단 대한민국 증시가 다른 국가 대비해서 선방하고 있는 거는 사실이에요. 네. 지금 1월 시장이 전 세계적으로 뜨거웠던 거는 금리 인상이 3월이면 끝날 거야 라는 거였었고 2월 초까지만 해도 아 그래 5월 인상이 마지막일 거야 였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다른 국가들도 그리고 대한민국 증시도 모두 다 같이 소폭의 조정을 보이고 있는 거는 6월 달까지도 금리 인상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우려감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증시가 다른 국가 대비해서 조정폭이 좀 적은데요. 요거는 제가 고객분들한테 늘상 말씀드리기는 하지만 역사적으로 대한민국 증시가 다른 국가 대비해서 가장 먼저 빠지고 가장 먼저 오릅니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 증시 특히나 코스피가 다른 국가 지수 대비해서 소폭의 선방을 하고 있다라는 거는 지금 투자 시장 참여자들이 지금 증시의 바닥은 지났다. 이제부터 상승 랠리의 초입 정도이지 않을까라고 네. 투자자들이 좀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바닥은 지났다. 테이버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올해 1월부터 조금은 시장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왜냐하면은 고금리가 지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지금 코스피의 움직임을 놓고 보면은 외국인이 주도하는 모습을 1월, 2월 내내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외국인이 이제 주로 차트상으로 보는 관점에서 200주라고 하는 이평선이 있고 50주라고 하는 이평선이 있습니다. 쭉 올라가면서 2,500을 터치할 것이다라는 1월 말 기준으로 200주선 이평선을 뚫지 못했고요. 2월 내내 50주 이평선을 타고 흘러내려서 결국에는 눌려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는 말 그대로 우리가 심리가 개선이 됐기 때문에 최악은 지났기 때문에 충분히 살만하다, 매수할 만하다 하니까 매수는 따라붙고 있지만 그렇다고 그 위로 뚫고 올라가는 힘은 없는 이런 시장이 결국에는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구간에서 또 2월 동안 환율도 조금 충격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네. 결국에는 이제 글로벌 증시가 돌아설 때가 돼야 우리나라가 200주선이라고 하는 씌여 있는 2,500선을 뚫고 올라갈 수 있을 것이고 그때는 상반기보다는 적어도 하반기 혹은 내년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심리상으로 버텨는 되겠지만 오르기는 어렵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이 또 2월의 마지막 날이기도 하니까 3월을 한번 전망해 보자. 오늘 이런 시간으로 한번 꾸려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3월 증시 오른다, 떨어진다 이걸 가지고 두 분이 한번 투표를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3월 국내 증시랑 미증시 한번 나눠서 볼까요? 국내 증시가 3월에 오른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주십시오. 횡보 정도. 횡보 정도. 네. 테이버님은 오른다 하셨고. 오르긴 오르는데 아까 말씀드린 200주선, 2,500선은 뚫기 네. 어려울 것이다. 그러니까 2,400에서 2,500 사이를 횡보하되 좀 올라가는 상승 모양새를 추세를 보일 것이다. 네네. 그러니까 오르고 내리고만 이제 좀 답을 드리기가 애매한 게 네. 제일 중요한 이벤트 3월 22일 FOMC가 있잖아요. 3월, 6월, 9월, 12월 FOMC에서는 점도표가 공개가 되는데 네. 지금 가장 매파적인 의원이 지금 이제 뭐 추가적으로 50bp 금리 인상을 해야 된다 이런 발언을 합니다. 근데 그 두 분은 투표권이 현재 없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지금 시장의 기대도 6월 달까지 금리 인상을 할 거다 정도이고요. 일단 제일 중요한 건 3월 22일에 점도표를 한번 뜯어봐야 되지 않을까 정도인데 네. 코스피 기준으로 봤을 때 원달러 환율이 바닥에서 거의 10% 가까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코스피는 2,500에서 2,400 수준까지 고작 100포인트 조정받는 데서 끝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증시에 대한 기대감은 아직 남아있지만 네. 여전히 눈치를 보는 시장이다. 언제까지? 적어도 3월 22일 FOMC 때까지는 눈치를 보는 시장일 수밖에 없다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네. 강 매니저님 오늘 하루 많이 피곤하셨어요?
네. 수염이 아주 한가득이신데? 네, 원래 항상 오기 전에 면도를 하고 오는데 네. 아, 오늘 오늘 달려오시느라? 차가 막혀가지고 아, 네. 예, 네, 괜찮습니다. 3번 뭐 돌아왔습니다. 야생미가 있고 네. 멋있어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미국 증시에 대해서도 한번 그러면 분석을 해보죠. 네, 3월에 미국 증시. 예. 네,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3월에는 저는 마찬가지로 여전히 미국도 강하다, 매수 심리가 강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 부분을 저희가 이제 외환 시장과 채권 시장 그리고 주식 시장을 통틀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아까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지금 금리 인상이 고점이 더 올라갈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온 게 뭐 주식 시장을 봤을 때는 최근인 것 같지만 채권 시장을 보면은 2월 첫째 주였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미국에서는 2월 3일 1월 고용 데이터가 나오자마자부터 채권 시장이 흔들리기 시작을 했고 그 과정에서 페드 와치를 지금 띄워주실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페드 네. 와치 기준으로는 지금 5.5%까지 네. 이제 배팅이 올라가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는 전에 없던 6%까지 갈 가능성이 0.2% 수준까지 올라완.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제로가 아닌 이제 플러스권으로 나타나는 모양새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소리냐 그러면은 그만큼 경기가 좋다라고 이야기가 나온 것이고 1월의 경제 데이터를 확인하고 난 뒤에 시장에서는 페드가 더 긴축적으로 갈 것 같다. 라고 조금 공포에 떨었던 부분이 있는데 주말 사이에 또 미묘한 기류 변화가 나타나는 게 뭐냐 그러면은 1월의 경제 데이터는 1월만 독특했던 거다. 2월의 경제 데이터를 확인해보고 2월의 고용 데이터를 확인해보면은 1월에 나왔던 50만처럼 그렇게 급진적으로 높게 나오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러다 보니까 오히려 2월에 조정을 좀 받지 않았냐. 그러니까 여기에서 다시 또 조금 매수를 해도 되지 않겠는가라는 심리가 조금씩 읽히고 있기 때문에 미국 시장 역시도 강할 것이고 이 상황에서 아까 말씀해 주신 그 점도표에서 정말 충격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시장은 계속해서 버티면서 우상향을 하려고 할 것이다. 이렇게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도 한번 투표에 참여를 해 보시죠. 유튜브 실시간 투표 저희 한국경제TV 유튜브 채널 채팅창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3월 상승이냐 하락이냐 지금부터 배팅을 한번 해보시죠. 결과는 잠시 후에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계속 한번 이어가 보죠. 지금 3월에 미국에서 추가 긴축을 할 수 있다 지금 이런 말씀들을 두 분 다 해주시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추가 긴축 가능성이 더 커졌다 이러면은 증시의 반등 시점은 확실히 더 늦어진다는 거죠. 일단은 시장 참여자들이 기대했던 게 3월, 끼케야 5월의 금리 인상이었는데 이제는 6월까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긴축이 지속되고 있다라는 것 때문에 증시가 힘을 못 내고 있는 건 사실인데요. 저는 이거에서 우리가 바로미터로 봐야 될 거는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가장 좀 간편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미국채 10년물 금리의 전 고점은 4.33% 정도 수준이었는데요. 최근에 4를 계속해서 트라이하고는 있지만 결국에는 그거에서 좀 강하게 뚫지 못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어느 정도 시중 금리는 이미 고점을 반영하고 떨어지는 중이었는데 네. 연준이 추가적으로 금리 인상에 나설 수도 있다라는 전망 때문에 다시금 고개를 소폭 든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4를 강하게 뚫지 못하고 지금 벽에 부딪힌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지금 시장 참여자들은 주식이든 채권이든 사기 위한 자금은 좀 대기가 되어 있다 정도로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물가가 한번 튀어 오르기는 했지만 사실은 이제 다른 쪽에서는 미국의 가계 저축률도 막 지금 굉장히 바닥을 찍고 있어서 사람들이 소비자들이 지금 돈이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경기가 조만간 이제 추락할 것이다. 그런 말을 누가 하시더라고요. 레리 서머스라고. 네.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제 돈 떨어진 소비자들이 뭐 일자리를 얼마나 계속 유지를 할 것이냐. 이 부분이 앞으로 관건인 거 아닌가요? 근데 고용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매우 강한 상태가 이어지고 있고 네. 그리고 이것을 지금 미국 경제의 핵심이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한 가지 더 봐야 되는 것은 그 상황에서 인건비가 올라가고 있는 부분 그리고는 원자재 가격이 올라간 부분에 대해서 실적이 안 좋을 것이다. 라는 전망 그리고는 고금리가 계속해서 지속되게 되면은 이게 결국에는 실적이 무너지는 게 아니냐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네. 결국에는 투자에 있어가지고 지금 비싸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실적이 더 떨어질 건데 비싸니까 지금이라도 우리가 시장에서 현금을 확보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고 그 상황에서 심리가 개선된 상황에서 지금 이렇게 데이터도 좋은데 왜 파냐? 계속 사야 된다라는 게 지금 이제 롱과 숏, 이게 매수와 매도의 공방을 펼치고 있는 심리전이라고 좀 볼 수 있는 상태인데요. 네. 지금 전일 나왔던 준비디오도 마찬가지고 또 리오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실적이 그렇다고 무너지고 있느냐 하면은 실적이 무너지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는 빅테크 같은 경우에도 일단 1분기 때 실적 발표도 저희가 이제 지켜봐야겠지만 이미 지난 분기 실적 발표 때 약간은 밑밥을 깔아놓은 상황이에요. 뭐라고 했냐 그러면은 우리가 해고에 대한 일회성 비용이 1분기 실적에 이제 나올 것이다. 이러면서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또 비용을 절감한 부분에 대해서 또 플러스도 나올 것이고, 그리고는 워렌 버핏 이제 주말에 워렌 버핏이 버크셔 셔베이에서 주주서한을 보내면서 또 한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EPS를 만들 수도 있다. 근데 이 부분은 우리가 조금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이사회에서 임명된 CEO가 회사를 이끌고 있고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 본인의 실적이라는 것은 과연 얼마나 실적을 잘 내고 주가 방어를 잘하느냐. 이런 부분에서 메타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이제 깜짝 자사주 소각을 발표했던 부분이 주가를 부양하기 위한 의지를 보이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계속해서 미국의 심리가 좋은 이유, 이제 투자 심리가 좋은 이유는 기업들이 알아서 주가를 끌어올려 줄 것이고 경영을 잘할 것이다. 라는 믿음, 그리고는 거기에 이어서 나오는 이제 우리가 만족할 만한 숫자들이 자꾸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 올라가는 부분을 보이지 않나. 그러다 보니까 강한 고용은 오히려 이렇게 고용이 좋으면 소비가 잘 되겠네. 근데 실적이 안 꺾이네. 이러면은 또 버블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올라가다 말고 비싸다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여기서 제일 걱정스러운 거는 네. 비싸도 주가는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정말로 어딘가가 이제 피할 수 없는 파산 위기 라는 단어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게 아까도 계속 말씀해 주셨던 고금리 상황에서는 점점 리스크가 올라가는 거죠. 그게 우리가 지난 10월에 확인했던 이제 크레딧 스위스의 리스크였고 영국 채권 시장의 리스크였는데, 지금은 그런 리스크가 전혀 없어요. 그리고는 제가 이제 조금 살펴봤는데 지난 1월과 2월에 아다니 그룹의 리스크 다들 기억을 하실 겁니다. 네. 그러면 정말 좀 나쁜 소식이긴 하지만 지진 소식도 있었어요. 그런 큰 이런 이슈가 발생을 하면은 주가가 분명히 흔들렸어야 되는데 흔들림 없이 올라왔습니다. 그 바닥에 이런 심리, 이렇게 무섭게 지금 달라붙어 있는 심리를 무너뜨릴 만한 이제 이슈가 나온다 그러면은 그건 엄청 큰 이제 경제 위기가 올 수 있는 그 정도 급의 리스크가 나올 것이고,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심리상으로 계속 이제 간다보다는 현금을 좀 비중 조절하면서 투자를 즐기시는 구간으로 생각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네. 역사적으로 봤을 때 항상 시장에서 하락을 마치고 증시 자체가 턴어라운드하는 구간이 있어요. 이 상승 구간의 초입에서는 거의 100%의 확률로 나타났던 현상이 있습니다. 이 지금 더 하락해야 된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은 EPS가 꺾이고 PER이 높아져.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비싸, 더 빠져야 돼라고 주장을 하시지만, 이 바닥을 통과하고 다시 증시가 턴어라운드하는 구간에서는 네. 100%의 확률로 EPS가 꺾이고 PER 멀티플이 커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봤을 때는 당장은 올해 1분기 정도 실적이 모두 다 안 좋다, 혹은 2분기까지도 실적이 안 좋다라고는 할 수 있지만, 이 PER 멀티플이 갑자기 커지고 EPS 축소되는 거는 하락 시장의 거의 끝물 혹은 상승 구간의 초입에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현상이니까 당장 1분기, 2분기를 걱정하기보다는 하반기부터 좋아질 여건들이 있느냐를 한 번씩 체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멀리 보는 시각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세요? 네. 지금 미국은 몰라도 우리 기업들 같은 경우는 지금 뭐 경제가 생각보다 좀 어렵다라는 평가들도 많이 나오고 1분기 영업이익이 예상치보다 좀 더 악화될 수도 있지 않나 싶기도 한데 네. 이 부분은 어때요? 지금 저도 이 기사를 좀 봤는데요. 네. 1분기 영업이익 전망치가 약 25조 6천억 원 정도인데, 문제가 되는 거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뭐 매출액은 0.4% 정도 줄었는데 영업이익이 한 약 40% 가까이 줄었다. 네. 더 큰 문제는 한 달 전 대비했을 때, 연초 대비했을 때 고작 2달밖에 안 지났는데 지금 딱 2달 전 대비해서 약 19.2%나 영업이익에 대한 전망치가 더 낮아지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네. 아무래도 반도체 부분에 좀 우리나라가 많이 의지를 하다 보니까 이런 영향도 있고, 그다음으로 에너지, 철강과 같은 중간재 역할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무역 수지가 안 좋다 보니까 대중국, 대미국 무역 수지가 안 좋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인데, 역사적으로 무역 수지의 히스토리컬 마이너스 2표준 편차 수준까지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악화되고는 있지만 올해 하반기 정도에는 충분히 희망을 가질 만하다라고 좀 기대해 주셔도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무역 수지를 보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가 있잖아요. 3월에 중국의 양회라고. 여기서 이제 경기 부양책 뭐 더 강하게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기대감도 있는 것 같은데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번 3월에 있을 양회 같은 경우에는 집중해야 되는 게 지금 작년도에 가장 이슈가 됐던 부분이죠. 시진핑 3기가 시작될 것이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것을 우리가 확정 짓는 게 이번 양회 이벤트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네. 그리고는 작년 10월, 11월부터 있었던 우리가 리오프닝 부분이 양회를 통해 가지고 이게 경제적으로 어떤 식으로 연결이 될 거냐, 녹아날 거냐의 부분이 좀 핵심이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경기 부양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작년 이제 2년 동안, 작년과 재작년 2년 동안 계속해서 나올 것이다, 나올 것이다, 나올 것이다라고 기대는 있지만 실제로는 나오지 않았고요. 네. 최근에도 이제 공산당에서 나온 기사를 보면은 우리가 이번에 이러이러한 조치를 취했는데 이것은 금리를 어느 정도 낮춘 것과 같은 효과다라는 식으로 둘러가지고 약간은 이제 글로벌 스탠다드와는 다른 방식으로 우리가 돈을 풀었어. 우리는 분명히 경기 부양을 하고 있어. 라고 하는데 그게 우리가 일반적인 회계 기준, 그러니까 한국이나 미국이 알아듣기 쉽게 이제 느껴지기 쉽게 다가오는 것은 아니다라는 게 일단은 제 기준에서는 이제 경기 부양을 하겠다라고 의지는 밝히는데 네. 그거를 중국의 모호한 그런 발언들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체감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지금 양회 일주일밖에 안 남았는데 네. 굉장히 걱정스러운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강 매니저님도? 비슷한 관점에서 볼 수밖에 없는 게 네. 지금 중국의 양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 요인들 중에 하나는 중국이 과거와 같이 인프라 투자를 좀 화끈하게 해서 네. 글로벌 경기를 좀 살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안타깝게도 지금 중국 정부는 그럴 수 있는 여력이 없어요. 정부와 그리고 기업들이 부채가 너무 많다 보니까 지금 중국 정부 자체는 개개인들의 소비에 지금 기대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러면서 동시에 부동산 부양 그리고 빅테크에 대한 규제를 해소하는 정도로만 액션을 취하고 있고 인프라 투자가 뭐 멀게는 2008년 리먼 사태 이후에 중국의 인프라 투자 혹은 가깝게는 2016년, 17년에 1대1로 정책과 네. 같은 대규모의 인프라 투자는 이번에는 기대하기가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 경기가 중국에 의해서 굉장히 활성화되기는 어렵고 중국이 올해 GDP 성장 목표를 아마 5%를 제시를 할 겁니다. 그런데 이 5%도 개개인의 소비에 의존하는 거기 때문에 단순하게 이 부분에 있어서 글로벌 경기의 개선이 아니라 중국 소비주 등에 좀 콕 집어서 좀 미시경제학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두 분 다 양회 이벤트에 대해서는 그렇게 대단히 뭐 희망적인 이슈로는 보지 않는 모양입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자칫 잘못하면은 미끄러질 수 있는 그러니까 지난 50년사를 통틀었을 때 이러한 변화는 없었다라고 표현할 만큼 이제 집권 3기라는 것에 대한 무게감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게 또 미국과의 갈등 문제도 있고요. 여러 가지 또 대만의 이슈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또 러시아 이슈도 있고 이래서 뭔가 이제 예전과 같이 시원시원한 액션은 기대하기가 어려울 것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3월을 이끌 이 3월 우리 증시를 이끌 그런 종목 업종은 무엇인지 좀 살펴보고 싶은데 2월에는 이제 역시 키워드를 꼽자면 AI, 챗 GPT였거든요. 네. 3월에는 뭐가 좀 있을까요? 지금 올해 연초부터 좀 가장 뜨거웠던 한 이슈가 아마 에로배우일 거예요. 여기 경주마에서도 몇 번 소개를 드리긴 했는데 에로배우요? 네, 에너지, 아, 네. 로봇, 배터리, 네. 우주입니다. 지금 너무 좋아하시고 아니, 있는데 제가 네. 처음 들어가지고 제가. 너무 빨개지셨는데요? 죄송합니다. 네. 너무 좋아하고 계셔가지고 네, 어쨌든 지금 최근 테마로서 가장 강한 모습을 보였던 게 이 AI 부분, 뭐 챗 GPT 관련된 거였고요. 네. 그리고 뭐 시장의 기대치보다도 훨씬 더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게 배터리 그리고 폐배터리 산업들입니다. 오늘도 LNF가 약 4조 3천억 원 정도 규모의 테슬라 양극재 공급하는 이슈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좀 화끈하게 상승을 하고 좀 상승폭 일부를 반납하는 모습을 보이기는 했는데 최근 들어서 이 배터리 업종들의 혹은 이 로봇 업종들의 좀 수급이 많이 쏠리고 있는 흐름이 가장 시장의 특징이다라고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로봇이요. 그래서 오늘의 폴은 이겁니다. 이 로봇 대장주 과연 누가 될 것인가? 저희가 한번 살펴봤죠. 일단 로보티즈보단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선택하신 분이 많았는데 이 로보티즈 같은 경우는 이제 자율주행 로봇 배송 관련 기업이거든요. 자율주행 뭐 장애물 회피 기술에다가 여러 대의 뭐 운영 관제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다. 뭐 이렇게 평가가 되는 기업인 것 같은데 최근에 마침 또 여기는 법 개정을 또 추진하고 있다고 해요. 뭐 이렇게 사람 다니는 길에 자율주행 로봇이 다닐 수 있게 지금 법 개정도 잘 이루어지고 있어서 기대감이 있다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투자자분들은 레인보우 로보틱스, 삼성전자가 선택한 레인보우 로보틱스 손을 들어주신 것 같습니다. 두 분이 보실 때도 레인보우 쪽이 좀 더 낫다고 보세요? 네,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무지개 다리, 무지개 로봇이라고 부를 만큼 일단은 첫 번째로 이게
주식시장을 이렇게 접근하면 안 되지만 첫 번째로 이름이 예쁩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일단은 뭐 신규 상장이고요. 차트도 예쁘고요. 호가도 좋은데다가 삼성이라고 하는 또 든든한 그런 것도 있고 너무 많이 알려져 있어요. 네. 뭐 소위 말해서 로보티즈를 검색하시면은 로보라고 검색했을 때 뭐 다른 이제 기업들도 많이 검색이 되지만 레인보우라고 치면은 이 기업과 몇 개 안 나옵니다. 그리고는 레인보우 로보티스라는 거는 너무 사람들한테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일단은 주식에서는 수급을 중심으로 우리가 분석을 할 때는 이 친구가 얼마나 유명하냐, 그리고는 얼마나 힘이 좋냐,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거래를 하고 거래량이 많냐를 보셔야 되는데 그런 관점에서는 여전히 이제 로봇 했을 때 대장주는 레인보우일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매니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탐방을 안 가봤어요. 그런데 로보티즈는 탐방을 가봤거든요. 네. 근데 실질적으로 로보티즈를 검색을 하시면 제일 메인은 뭐 AI 부분도 있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관절 부분이에요. 로봇의 관절 부분. 그리고 뭐 주변에 보시면 로봇 학원들이 있습니다. 그 학원들 어린이들한테서 이제 학원에서 로봇을 직접 만들고 코딩을 하는 산업을 하고 있거든요. 로봇 레고 장난감도 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분들에게는 이 로보티즈가 엄청 매력적으로 다가오지는 않는 것 같다 정도인데 실질적으로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거래량이 있고 지금 시장이 어느 정도 지수 자체가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고 이 에로배우 섹터로 자금들이 몰려 있다 보니까 지금 투자자분들이 또 안타깝게도 지금 포모 현상도 같이 있어요. 남들은 부자가 됐는데 나는 부자가 못 됐어. 이거라도 따라가서 잡아야 될 것 같아. 그리고 나보다 더 비싸게 사줄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 라는 심리가 동시에 좀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네.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뭐 역시나 레인보우가 조금 더 변동성은 있겠지만 조금 투자자분들이 더 선호를 하실 것 같다 정도로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주의를 해야 되는 게 역시나 밸류 부분이기는 하죠. 네. 올해 기준으로 봤을 때 영업이익 20억입니다. 지금 작년 말 기준이고요. 시가총액 지금 보고 오니까 1조 6천억이더라고요. PER 800배. 엄청나네요. 네. 올해 뭐 매출 2배, 뭐 성장하고 내년에도 매출 2배, 영업이익도 뭐 2배, 2배씩 퀀텀 점프를 한다라고 네. 해도 내년 기준으로 봤을 때도 영업이익 150억입니다. 네. 순이익 기준으로도 150억이 살짝 안 되는데 내년을 기준으로 해도 PER 100배가 넘어요. 근데 세 자릿수의 PER은 굉장히 오래 가기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반도체 업종 자체가 지수 견인을 못하고 있고 박스권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개별 종목 장세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섹터들이 지금 굉장히 핫하긴 하지만 언제나 주의는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좀 경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해주셨는데 테이버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급으로 가고 저희가 소위 말해서 이제 대장주라는 단어가 붙는 친구들, 특징주라는 단어가 붙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손절을 하실 줄 모르는 분들은 매매하시면 안 된다. 네. 요렇게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총 2조 갈 수 있을까요, 여기? 시총 2조라고 하는 건 일단은 첫 번째로 공매도가 안 되고요. 제가 알기로 공매도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차트가 위로 뭐 가격대가 없기 때문에 시가총액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말 그대로 이 이슈가 언제까지 가느냐고 아까 전에 말씀을 해주셨지만 올해는 이런 업종들이 되게 많이 등장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 그대로 연말까지 지수가 박스권에 갇혀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해보면은 지수가 박스권에 갇혀 있어. 그런데 심리는 좋아. 그러면은 뭐라도 우리가 트레이드를 해서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이거를 좀 나쁘게 말씀드리면은 재작년에 코인 시장에 우리가 투자를 했을 때처럼 지금 말 그대로 PER 3배라, PER이 이제 세 자릿대, 네 자릿대가 나온다. 혹은 뭐 적자 보는 기업이 어마어마한 시총을 기록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것에 대해 가지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코인 투자와 다를 바가 없다. 가능성, 희망을 놓고 투자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는 여기에 많은 거래량이 몰리기 때문에 수급에 의해서 매매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투자라기보다는 매매입니다. 그럼 이거는 투자 전략이 아니고 매매 전략으로 접근하셔야 된다. 그래서 꼭 손절에 대한 개념을 인지하시고 내가 몇 프로에선 자르겠다라고 그 의지를 갖고 들어가셔야 되고요. 손절을 못 하시면은 정말 큰 낭패를 볼 수 있다라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제가 뭐 매니저님 말씀하신 에로배우에 꽂힌 건 아니고요. 이 3월의 테마 다음으로 또 로봇 다음으로 뭐가 될 것 같냐 하나씩만 더 들어보고 좀 마무리를 하죠. 당분간 로봇이 조금 지속이 되지 않을까는 보고 있어요. 근데 물론 조금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어제의 경우에는 셀바스 헬스케어, 셀바스 AI가 굉장히 좀 급등을 했는데 이 로봇 테마를 가지고 있는 건 또 AI 테마를 같이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안타깝게도 전일 셀바스의 경우에는
셀바스 헬스케어가 셀바스 AI의 대주주라는 이슈 하나만으로 또 굉장한 상승을 또 기록을 했습니다. 이 두 종목 모두 다 좀 폭등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지금 현재 장세는 완전히 박스권을 이루고 있고 여기저기 순환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장세인데 네. 지금 딱히 보이는 것들은 이 에너지, 로봇, 배터리, 우주 정도밖에 없다. 그런데 이 AI 쪽과 로봇 쪽이 좀 많이 겹쳐 있는 게 있다 보니까 이쪽에서 순환매가 더욱더 빠르게 일어나지 않을까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연 로봇이고요. 네. 저는 지금 이제 AI나 2차전지 로봇은 너무 많이 이제 튀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조금 이슈가 있을 만한 친구들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봤는데 건설 기계 쪽이 어떨까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터키 같은 경우에도 재건이 필요하고요.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도 좀 그런 이슈가 있고 그리고는 건설업에 대해서도 너무 지금 건설업이 안 좋다라는 이슈가 있다 보니까 또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중국이 알게 모르게 그래도 리오프닝으로 투자를 할 것이다. 라는 점에서 건설기계 쪽에서 조금 기회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시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까지 두 분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3월 우리 증시 상승이냐 하락이냐 한번 시청자님들의 의견을 저희가 들어봤는데 결과 어떻게 나왔는지 궁금하시죠? 800분 이상의 분들이 참여를 하셨는데 상승한다 10분 중 6분이 베팅을 하셨습니다. 기대감은 있지만 뭐 그렇게 강력하진 않다 이런 의미인 것 같은데요. 우리 투자자분들이 시장을 아주 냉철한 시각으로 보고 계신다 이런 의미일 수도 있겠습니다. 경주마, 이 갈 길이 멀고 험할수록 기초를 다지는 투자 저희가 이야기하겠습니다. 경주의 시작은 지금부터입니다. 고맙습니다.